네, 설 연휴를 마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 다시 몸을 푸는 섹터들이 있죠.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입니다. 조선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고 방산은 수주잔고가 말해줍니다. 전력기기는 조용히 숫자를 쌓고 있습니다. 기대가 아닌 수주와 실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그리고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스피가 5,800선까지 돌파한 오늘 또 시의적절하게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뜨다가 오늘은 진짜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방원 쪽에 좀 움직였는데요. 먼저 두 분 한 말씀 주신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엄경화 의원님,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2026년에도 나 조선주 계속 투자해야 되냐 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올라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잘 버틸 준비가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의미입니다. 예,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버틸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라도 그 안 들어갔을 멘탈 때. 붙잡고 잘 버티실 수 포모 느끼지 있겠냐고. 않게 네. 상당히 강한 뉘앙스로 와닿습니다. 이한결 연구원도 아주 재밌습니다.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방산주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지난 1, 2년간 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여전히 지금 올해도 기대할 만한 수주권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적으로도 좀 증명할 수 있고 여전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기대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여줄 게 아직도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만 그동안 몇 주 동안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은 정말 조선 방산 쪽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주 메모하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말미에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지나서도 우리 시장 다시 뜨겁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싶었던 두 섹터, 바로 조선과 방산이죠. 오늘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장을 이끌었던 섹터인데 현재 두 섹터 위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조선의 국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엄경화 의원께서는 조선 쪽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사실 2025년은 조선 섹터에게 있어서는 실적뿐인 한 해였었거든요. 네. 저희가 수주가 되살아난 건 거의 4분기 끝쯤에 해당하는 한 11, 12월 정도부터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수주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받쳐주는 거 이상으로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스매칭을 조금 해결하는 과정이 최근 6개월 안에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이 해양 쪽 방산에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본업의 위치가 그래서 흔들리고 있느냐 요거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그 수요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21년부터 최근까지 저희가 5개년 이상 지금 그 전체 조선 생산 캐파 대비해서 더 많은 수요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흔들림이 없이 저희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전히 제가 만약에 선주라고 한다면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이제 화물선은 조선업체들이 열심히 만들어봤자 1년에 한 2,000척 미만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전체가 그렇다는 예, 세계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렇고 지금 화물선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교체 안 된 게 6만 척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제 요거에 대한 그 발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조선업체들의 본업은 사실 전혀 흔들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투자 심리만 많이 흔들렸던 지난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적 그대로 정비례해서 가지는 않죠. 주가가 먼저 앞서갔다가 잠시 또 뒤돌아왔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 6개월 동안 겪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한결 연구원, 방산 쪽은 어떻습니까? 네, 방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 작년에 방산주가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른 부분, 그다음에 예. 수주가 또 많이 쌓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수주가 좀 증명이 됐던 한 해이고,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시작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좀 눈높이가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산주 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를 좀 겪었는데, 또 최근에는 지금 이란과 이런 미국의 예.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방산주의 센티먼트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 또 기대하고 있는 수주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이제 수주들을 좀 달성할 시에 앞으로 27년, 28년, 30년까지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기대하는 수주 파이프라인 외에도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갈수록 또 이제 언론에 좀 언급되지 않았었던 예. 이런 신규 파이프라인들도 계속 좀 발굴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정학적인 이런 긴장감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좀 계속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미국이 이란을 만약에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거는 엄청나게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방산주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전쟁이 나길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전쟁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런 이 긴장 관계가 좀 조성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환기하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협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주 국방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국방력을 좀 키워야겠다, 예. 이런 니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방위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지금 상당히 업황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엄경화 위원께 조선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미국 해양행동계획, 이른바 맵이라고 하는 MAP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는데요. 결국 미국 조선업 부활을 공식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일과 협력을 한다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자국산업보호라는 그것이 바로 이 해양행동계획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걸릴까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한 3단계 과정을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리고 가면, 일단 작년에 2025년에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스가라는 예.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저희가 협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측 정부에서 이제 팩트시트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 마스가는 이제 원래 있는 의미상으로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좀 재건을 네. 하겠다라는 의지이긴 하지만, 초창기에 아마 건조가 되는 미국의 상선이나 군함은 한국에서 건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 이번 이 액션 플랜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도 일단 초기 산업에 대한 부분은 동맹국에서 먼저 진행을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네. 조금 명시했다라는 부분이 저희는 가장 의미가 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42페이지에 걸쳐서 저희가 13일 날 발표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뭐 유인책이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결국에는 이 인적 자원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물리적인 자원도 키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유인책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늘어놓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전혀 매력적인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어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급한 부분은 이제 동맹국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가 나와줬다라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트럼프가 선언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 조선 산업이 부활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 어떤 지원책을 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하겠다는 게 결국 자국 내 생산 확대가 목적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핵심은 지원 법안의 현실화인데,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원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이 연안 상선과 그리고 군함이 모두 다 미국 내 건조로 내에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갇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저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급하니까 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예외 조항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을 저희가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에 직전에 이제 한국에서 팩트시트를 발표를 할 때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도 그때 명시한 바가 있어서 저희는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일단 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고 우리가 굳이 급할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마련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본업 자체가 굉장히 수요가 예. 워낙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해양 방산에 저희가 목을 매면서 지금 수주를 하려고 대기를 하는 중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짚어 넘어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수익성을 중장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짜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는 꼭 짚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른 건 미국이죠, 우리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한결 연구원, 우리 또 이 방산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하면서 총리로 재추대되면서 전쟁 가능 국가라는 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방산주가 역대급으로 폭등을 했는데 우리 K 방산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일본 내 방산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일본 무기와 이제 국내 무기가 이제 직접적인 경쟁자 포지션으로 이제 상정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품목이 없나요? 중복되는 품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이제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무기 체계가 이제 수출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웠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토 무기 체계나 이런 부분하고 좀 호환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사실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의 이런 기술 베이스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호환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수출에 조금 유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내 시스템에 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호환성 측면에서도 이제 사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국내와 좀 경쟁하기에는 좀 직접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본 내수에서 이런 일본도 지금 이제 군비를 계속 확장을 네.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 내수가 확대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일본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일본 방산주들의 이런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내수 수요 때문에 일본 방산주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경쟁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주면 만 4년 됐습니다. 4년이 꽉 채우게 되는데 뭐 연휴 동안에 뭐 3자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별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산주는 이런 거와 연관지어서 봤을 때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악재로 좀 인식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방위비 확대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긴장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방위비 지출이 이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종전이 방산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는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종전 선언이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방산주의 좀 악재로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종전 논의 자체도 사실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1년 끝낼 수 있다 그랬는데 1년 정도 지금 네. 걸리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종전 논의가 이게 쉽게 끝나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입장 차이가 워낙에 좀 극명한 그렇죠.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 영토를 반환 요구를 하고 예. 있고 뭐 나토에도 가입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좀 쉽게 좁히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제 이권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간이 1년 가까이 좀 끌렸고 앞으로도 이 종전 논의는 조금 더 시간이 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긴 전쟁 과정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위협을 느끼고 방위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예. 구간이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종전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국방 영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된 투자를 해야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위비 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이제 이런 유럽 지역이나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란드 생산 거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방식 정도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쌓여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방산 어떻게 뭐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경아 의원께 또 이 조선주 여쭤봐야겠는데요. 사실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주가 다시 움직였는데 한 6개월 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다시 움직였는데 아직 저평가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슈퍼사이클을 기대를 이미 선반영한 상태로 봐야 될까요? 저는 26년은 25년과 달리 수주도 굉장히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서 실적에서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할 거라고 예.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25년 4분기 실적들을 발표를 하면서 조선업체들도 이제 종사자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상여나 보상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일회성 비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이미 미리 이제 저희가 매월 안분을 해서 이거를 그 비용을 이제 부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그때보다 26년과 27년까지 그 매출이 더 늘어나는 구간인데요. 지금 오히려 비용 요인들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그대로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단순히 매출이 3% 느는 걸로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적게 느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난 것만큼 거의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26년의 실적이 아마 시장에서 지금 추정하는 것 대비해서 저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특히나 이제 빅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가 26년의 매출 그로스를 연초에 발표하는 양이 25년 연초에 발표했던 25년의 추정치보다 더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로 인한 수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상존해 있고 수주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약간 2025년과 2006년이 조금 비슷하다는 2006 느낌을 년과 많이 비슷하다. 받거든요. 2006년이 어떤 해였었냐면 기존에 이제 2004년부터 막 불었던 그 조선의 좀 좋은 바람이 예. 약간 주춤하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선가도 조금 저희가 쉬어가는 구간이었었고 유가가 빠짐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재와 관련된 투자 심리가 모두 흔들렸던 시기가 이제 2006년 3분기였었는데 그 뒤로 선주들 같은 경우도 그 앞에 2004년, 2005년을 쉬지를 않고 투자를 한 상황이었어서 이 선박에 대한 실전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 투자 시장에 있는 조선주를 바라보시는 예. 분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갈리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설마 더 오르겠나 싶은 게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안 하고 멈추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07년이 되면서 이제 한 선종의 선가가 이렇게 탁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발주가 또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흐름인데 이 25년의 연말에 제가 수주가 살아났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주들 입장에서 저희가 선가가 2020년 여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내가 더 올려서 이거를 발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이제 어느 정도 관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추세로 저희가 2025년을 보낸 것 같고 근데 관망을 해봐도 조선업체의 생산량이 아주 뛰어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급하다는 걸 시장이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저희가 컨테이너 한 선종만으로 발주가 나와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요즘에 이렇게 저희가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요즘에는 2025년 대비 26년 발주가 더 늘어나는 선종이 약간 확장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뭐 방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도 본업에서의 교체 수요가 나와서 이 선박 시장 자체의 수주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키는 부분이 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주 나오면서
1, 2분기 실적 보시면 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조망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 맛보기만 했음에도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모멘텀을 좀 구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게 현실화되면 정말 우리나라 조선 방산 판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분위기 우리가 우세합니까? 일단 작년까지 발표된 것이 우리나라의 원팀과 그리고 독일이 이제 예. 이 최종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해서 예. 이제 그거와 연계된 부분으로 이제 다른 밑그림을 제시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이 60조 원이라는 규모는 사실 그 설비를 신조로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의 규모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조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것과 그것들이 이제 인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저희가 해야 되는 MRO 서비스나 이런 예. 부분을 모두 총망라한 아. 프로젝트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더불어 지금 캐나다에서도 이제 이 프로젝트를 뭔가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걸 독일과 한국 측에 따로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때는 현대차의 공장을 뭐 요구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지금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있었죠. 상황인데, 제가 방산까지 커버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근데 봤을 때 유럽에서 유럽으로 뭔가 납품을 하는 프로젝트에 아시아의 국가가 들어가서 그 입찰에 참여를 하는 케이스와, 어쨌든 캐나다는 지금 독일도 한국도 다 외부 도입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건 팩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닌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적인 색깔에서는 아주 불리한 입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산업의 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건 지금 전 세계가 일자리 전쟁 중이라 더 고용을 많이 창출시킬 수 있는 거에 예.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현대차 그룹에 이제 공장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크게 독삼사 대비해서 불리할 만한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뭐 한국과 독일의 경쟁 구도 여기서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제라든지 정비, AI를 묶은 뭐 패키지 전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일본은 아니죠, 독일은 자원 협력과 배터리 기술로 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승부는 가격입니까? 경쟁력입니까? 기술력입니까? 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캐나다의 해군을 감동시키면 받아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품 하나 자체의 그 피팅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캐나다에서의 어디가 더 이득이 될 것인가, 좀 그 외부적인 변수도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죠? 아마 올해 내로 나오던가 말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올해 상황인 빠르면 것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네네. 네. 우리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강훈식 실장이 방산 특사로 또 캐나다를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뭐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수주에 따른 수혜 우리 하여튼 원팀으로 들어갔는데 꼽으시라면 하나냐 HD 현대냐 어느 쪽이 더 좀 모멘텀이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하네요. 요거는 사실 꼽는 게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그 이전에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방산 관련, 해양 방산 관련 수주를 실제로 이렇게 원팀이 아닌 따로 참석을 했다가 이제 둘 다 똑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네. 호주에서 있었었는데요. 요번에는 완전 원팀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 이 제조 척수가 많은 부분이라 저희가 아마 이제 둘 다 인벌브가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도 그 각자의 회사들이 서로 인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잠수함은 하나오션에 조금 더 주도권이 있고, 수상함에 대해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조금 주도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둘 다 좀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잠수함이니까 받게 된다면 하나오션의 주가나 아니면은 그 전체 그 프로젝트 내에서의 주도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원팀 이번에는 꼭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한결 연구관, 우리 방산 분야, 육상 방산 분야도 또 체크해봐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강세인데 지난해 최대 실적을 냈지만은 영업이익이 뭐 1조 원 달성이 못 미쳤다고,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요것만 갖고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자회사로 편입된 하나오션도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현실화된다면은 뭐 하나에어로의 방산,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조선 뭐 이런 걸로 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1조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4분기 이제 실적의 이제 시장 눈높이였던 걸 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조 원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뭐 자회사의 좀 실적 부진도 있었고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지상 방산 쪽에 제품 믹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서 수익성이 조금 둔화된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일단 뭐 4분기 실적은 이미 나온 거고 이제 올해와 이제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조망을 좀 해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부분의 잔고가 이제 37조 원 정도 가까이 쌓여 있고 이거를 이제 매출화시키는데 한 4년 정도 걸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4년 동안의 매출의 이런 성장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방산업체들의 특성상 매 분기마다 이런 내수와 해외 매출의 비중이라든지 그 내수 사이에서도 이런 특정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가 더 많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분기 수익성은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분기에 이제 1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건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쪽의 포지션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률은 계속 좀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수익 이제 영업이익의 그로스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뭐 오션의 이런 잠수함 사업과 연관돼서도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오션이 잠수함 사업을 따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션 실적에도 이제 뭐 27년 이후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막 향후 한 3, 4년간의 뭐 먹거리는 충분히 좀 가져올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이 대우조선 인수하면서 정말 이 그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짠 것 같아요. 뭔가 시너지를 내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엄경화 의원님, 우리 또 이 캐나다 잠수함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수주 격전지, 이게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타르가 대규모 LNG 운반선을 발주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 제2의 카타르 특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 이벤트인지 아니면 장기 슈퍼 사이클로 가는 어떤 모멘텀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카타르 LNG와 한국 조선 시장의 그 굉장히 길었던 그 인연에 대해서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표에서 카타르 LNG 수출량 장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그림을 이제 보시면 카타르가 불과 202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LNG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 부분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5년 정도 저희가 유지를 했었거든요. 보여주네요. 네. 근데 그 그래프에서 지금 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에 보면 저 부분은 전 세계 LNG 수출량 중에 카타르의 비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풀캐파에 해당하는 2011년 당시 7,700만 톤을 발주를 그때 이제 생산을 할 당시에는 전 세계 LNG의 30%를 카타르가 혼자 수출을 할 30%도 정도였었으니까 넘었네요, 살짝. 굉장히 이제 높은 비율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뒤로 보시면 지금 회색 막대기의 높이는 전혀 높아지지 않고 예.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풀캐파를 2011년에 달성하고 지금까지 그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비중이 내려오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온 또 다른 수출 국가의 대국이 한 군데는 호주이고 호주가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1등 수출국이 미국이 미국이죠. 되었습니다. 미국 굉장히 단기간에 1등 위치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었는데요.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예, 셰일가스가 나오고 오바마 정부 때 LNG를 수출 금지 항목에서 풀면서 그 예. 부분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17년부터 이제 점프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비중이 낮아진 상황인데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타개하고 카타르가 생산량을 굉장히 증대를 시킵니다. 아마 2030년 정도 되어 있으면 지금 7,700만 톤에 6,200만 톤 정도가 애드가 되면서 이제 카타르 혼자서 한 1억 4천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하는 그럼 비중이 국가가 다시 되게 30% 될 훌쩍 예정입니다. 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사이에 또 미국도 또한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당시에 저 생산량이 엄청 쪼르르 오를 때 그 당시 2004년에 전 세계적으로 LNG 캐리어가 몇 척 정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지금 한 800척 넘게 있습니다. 그때는 한 절반 되나요? 그때 200척 정도 있었어요. 아,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시장에다 갑자기 1000척, 아니 100척을 갖다가 이제 발주를 하니까 그 발주량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그 1990년대에 절대로 뛰어넘지 못했던 일본을 뛰어넘으면서 1등 조선 국가가 카타르 덕 좀 되었습니다. 봤네요. 네, 카타르 덕을 꽤나 많이 본. 그리고 이렇게 LNG 수출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로 시행을 하는 국가는 카타르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LNG는 개별 프로젝트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걸 발주를 하기 때문에 2척, 3척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100척을 발주를 하는 사례는 뭐 전에도 없고 아마 이번에 이제 확장하는 인거에서도 저희가 이미 22년과 24년에 굉장히 많은 양의 LNG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2004년에 발주를 해서 그 배들을 카타르가 2010년까지 계속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인도 받은 배들의 2030년 기준 그 환경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한 신규 발주도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옛날에 발주해 놔서 지금 잘 쓰고 있는 그 LNG 캐리어들의 교체 발주까지 더해져서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장이 선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과거에 이 카타르가 굉장히 특이하게 요구를 했던 그 큐맥스와 큐플렉스에 대한 레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원래 LNG 캐리어는 174K 정도의 사이즈로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그 사이즈가 있는데 카타르는 자기네 항만에서 나갈 그 카타르 보유 선박에 대해서는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210과 260으로 발주를 그게 했었고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부피 기준인가요? 부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카타르 항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본 조선소는 안 만들겠다라고 해서 왜 안 이제 만드나요? 그 자기네들은 그렇게까지 사이즈를 키우는 인프라에 투자할 생각이 이제 없다라고 해서 안 했고 그 뒤로 이제 일본이랑은 세이 굿바이 하게 된 것이고요. 한국 조선업체가 그거를 수주해서 만들면서 이제 1등 LNG 캐리어 생산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험치가 글로벌에 있는 조선업체들 중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하면 또 이제 이거는 또 HD 현대가 좀 강점이 있는 거죠. 이 수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갈지도 궁금하고 또 중요한 건 마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누적 기준으로 가장 LNG 캐리어만 많이 만든 업체는 하나오션입니다. 네, 실제로 1등과 2등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인데 이 둘의 척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고요. 과거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LNG 캐리어가 많이 나오던 시절에 조금 등한시했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사무중공업까지 저희가 LNG 캐리어를 만들면서 지금은 단일 그룹 기준으로 만드는 생산량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이 마진은 괜찮은가요? 마진은 뭐 전선종 중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 변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타르 LNG선 제2특수를 놓고 중국과 또 한번 빅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게 중국 조선의 추격 이것도 많이 따라왔다고 봐야 되나요? LNG를 이제 저희가 팔게 되면 그 LNG 선박을 발주하는 주체가 사가는 국가의 해운사인 경우도 있고요. 카타르가 직접 발주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LNG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가 또 중국이지 중국이죠.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장표의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각 국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나가는 루트와 그리고 이 화살표의 두께로 표시가 된 수출량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저 화살표 중에 녹색 화살표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 두껍게 확인을 됐다는 건 하실 그만큼 수가 양이 있죠. 많다는 그만큼 얘기죠.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되는 그 계약 중에서 FOB 계약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DES 계약도 있을 것인데 요거는 그럼 우리가 수입해 갈 거니까 우리 해운사가 담당을 하면서 중국 조선소에다가 우리가 선박금융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 물량까지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개런티는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생산량을 앞으로 늘릴 예정이고 그 화물의 그 최종 도착지도 분명히 중국인 물량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LNG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무조건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카타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그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줬던 것처럼 해주면서 이번에 이 확장할 때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을 더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카타르 정부 관계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뭐 중국에 다 맡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또 한국에 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적절히 안배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국과의 조선 빅매치라는 거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뭐 영역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네. 예. 자, 이한결 연구원, 방산도 좀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죠.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기업이 수주 잔고와 생산 능력 기준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사실 지금도 뭐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약 부문은 신규 공장을 좀 짓고 있고 네. 국내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 해외에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한 뭐 부지나 이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된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증설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지금 여러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현지에서 짓는 생산 이제 조림 라인까지 합치게 네. 되면 캐파가 좀 계속 조금씩 뭐 늘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지금 폴란드의 이런 이제 현지화 생산 시설에 대한 이제 준공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두 업체 뭐 밸류체인 같은 거 이제 뭐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재작년, 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뭐 수주 잔고나 앞으로의 이제 신규 수주나 이런 부분은 뭐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정확하게 사실 뭐 수치로 이게 네. 2배 늘어난다, 3배 늘어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아직 이제 뭐 짓고 있는 단계고 이게 뭐 다 완성이 돼야 좀 이게 이제 좀 수치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한 2~3배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매해마다 조금씩 꾸준히 늘어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기준으로 37조이고 예. 로템은 방산 부분만 놓고 보면 한 10조 정도인데 올해 뭐 기대하고 있는 뭐 신규 수주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올해 한 10조 원에서 20조 사이 정도를 좀 보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많으면 20조, 이제 로템도 비슷하게 한 10조에서 20조 사이에 이제 신규 수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이제 계속 좀 수주 잔고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예. 성장성 측면에서는 앞으로 한 2~3년간은 이제 좀 문제 없이 나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캐파 늘어나고 수주도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업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리도라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조선의 국모, 조선의 국모는 엄경화 의원의 별명입니다. 조선의 국모가 뽑은 조선 최애 종목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원픽을 최애 종목을 꼽아라 이건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뭐 보유 관점 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뭐 하나씩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은 사실 조선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추천을 할 때 조금 요즘 편한 상황이고요. 저의 굉장히 오래된 그 최애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회사 사업회사들이 조선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 숫자가 좋아지는 거를 업황 개선에 따라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 이제 이 회사가 기말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4년 차 기준 저희 그 배당은 기말 배당이 5,1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9,1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장자 회사인 현대사모는 거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합병 현대중공업의 지분도 70%를 들고 있는데 이 사업 회사들이 다 순연금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되면 본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도 주주환원이 굉장히 꾸준하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황도 보시고 뭐 배당으로 인한 그 수익 안정성도 확보를 하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요즘엔 굉장히 편하게 한국조선해양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가 적당히 조정을 받으니까 또 자신감 있게 한국조선해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한결 연구원께 또 질문 드리죠. 방산과 전력기기 중에서 개인적인 최애 종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를 함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방산과 전력기기 둘 다 모멘텀이 있는데 한 가지 섹터만 고르라면 어느 쪽에, 그리고 원픽 종목까지 고르라면 어떤 것입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방산이나 전력기기나 지금 다 업황이 다 너무 이제 화랑이고 비슷하게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한 구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이미 좀 많이 쌓여 있고 네. 생산 일정도 타이트하고 수익성도 좀 계속 좋아지는 구간이라서 일단 뭐 어느 섹터 하나 이렇게 꼽기가 좀 어려운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산 섹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가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발굴될 파이프라인도 많고 지금까지 수출 안 됐던 것 중에서 새롭게 수출될 만한 뭐 KF-22라든지 이런 이제 무기 체계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 관련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최애 종목으로는 이제 뭐 현대로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잔고가 이제 10조 정도 됐는데 예. 올해 이제 10조에서 20조 사이를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뭐 이라크 그다음에 페루 루마니아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8월에 작년부터 이제 개발했던 이 K2 전차를 좀 중동 환경에 예. 맞게 개량한 이제 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에 대한 성능 평가가 또 이제 여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 평가를 전후로 해서 또 중동 쪽의 사업들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까지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끌고 갈 만한 힘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템 좀 가장 선호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로템 꼽아주셨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가 다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선뜻 손이 안 가는 것도 문제인데 자, 과연 이 조선 방산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은 계속될 것인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방산 쪽을 보면은 이 캐나다와 호주가 대규모 방산 투자 승부수를 던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대내적 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K 방산에 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 K 방산 정확한 위치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실 이제 K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하이엔드급의 무기를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무기를 예. 사게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적당한 가격대에서 이 적당한 성능을 뽑아내는 무기인데 심지어 이제 이런 납기나 이런 부분도 막힘없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장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전력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비싼 무기만 쓰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좀 적당한 이런 중저가의 무기들도 많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국내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포지션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나토 무기 체계랑도 호환이 좀 자유로운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국내 방산 무기 체계가 어느 지역에 수출을 하더라도 사실 좀 편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무기나 유럽 무기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른 국가 무기를 쓸 때 국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게 좀 더 편안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실전을 통해서 좀 훈련이나 이런 실전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 국가들의 이런 기술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도 만족시키기 좀 쉬운 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긴장 관계가 좀 계속되고 있고 사실 중동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예.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계속 방위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뭐 주변 국가들 이제 뭐 동남아 아니면 이제 뭐 그 아시아 국가들 전부 다 이제 맞춰서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조가 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이제 계속 기회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산 빅4가 이제 4접 시대를 열었는데 올해도 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빅4의 실적 전망 어떤지 그리고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인가 아니면은 적정한 구간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해외 뭐 유럽이나 이런 방산 업체들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국내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편이고, 네, EPS 성장이나 앞으로의 이런 이제 기대하고 있는 수주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유럽 방산 업체들한테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에 4분기를 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눈높이가 좀 조정된 감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방향성에는 좀 변함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올해 내년 30년까지 성장하는 흐름에서 지금 밸류가 눈에 보이는 밸류의 숫자 자체는 이제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이제 더 이제 올라갈 룸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전망이 좋다면 뭐 밸류에이션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꼭 비싸다고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망이 나쁘다면은 뭐 주가가 아무리 빠졌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조선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조선 3사가 6조를 벌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고 합산 매출이 53조, 사상 최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가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게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구조조정이 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를 염두에 꼭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막상 보면 지금이 2007년, 8년 때처럼 마구잡이로 사업에 달려드는 주체가 그렇게 보이지는 예.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측면에서 조선 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장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속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자체가 그냥 단순히 신규 수주를 필요로 하는 쌈배가 필요한 신규 수주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싸도 효율이 좋은 고퀄리티의 배를 많이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장이 수준. 바뀌었다는 얘기,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사이클이 정말 들쑥날쑥이 굉장히 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2007년에 그렇게 많은 수주를 받았지만 저희가 실제로 2008년부터 금융위기로 오는 후폭풍 때문에 그 수주 물량을 굉장히 많이 취소를 하면서 그 뒷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07년 이후에 그 수주 나온 걸로 우리 2010년에는 돈을 많이 벌었었대라고 기억을 하시지만 그 시간이 진짜 짧았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주의 지속성이 일단 옛날보다 높아진 것이 저희가 너무 자명하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성과가 오르다 보니까 22년에 수주했던 물량에 대해서 저가 수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그 당시 기준으로 저가 수주라고 했던 거를 매출로 일으키면서 25년 성과를 저희가 뽑아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23년이랑 24년에 성과 계속 오르면서, 그리고 저희 비용 안정화되면서 받은 수주들을 매출로 인식할 때 얼마나 숫자가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주는 그 앞서 질문에서도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심상치 않은 교체 수요의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역사적 하이를 좀 보는 그러한 시기가 26년에도 어떻게 보면 27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도 뭐 이한결 연구원이 얘기했던 그 한 줄처럼 아직 보여줄 게 좀 많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엄경화 위원이 모두의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한결 연구원이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이렇게 한 말씀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오늘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전력기기 포함해서 앞으로 반도체 이외에도 이런 섹터들도 다시 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수주와 실적으로 조선과 방산을 점검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숫자를 따라갑니다. 슈퍼사이클은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복귀해 보시면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전쟁꾼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